보시면 크게 제일 중요한 게 프로세스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운영 체제는 프로세스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랑 가상 메모리, 그리고 동기화. 사실 이게 끝입니다. OS는. CA하고 오늘은 아마 OS만 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CA를 할 것 같은데 CA는 더 없어요. 실제 CA에서는 캐시만 거의 캐시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 그 외의 것들은 짜투리 하나씩 하나씩 있는 것들은 그냥 개별적인 토픽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COS를 너무 겁먹지 마. 딱 이것만 운영 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거 정도만 하고 오늘 게 아마 한 80% 정도가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짜잘한 것들이 있는데 자잘한 것들은 이제 추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그런데 중요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하고 가상 메모리, 동기화기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오늘은 뭔가 개념적으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이게 왜 메모리가 이렇고 프로세스가 왜 필요하고 동기화는 어떨 때 쓰고 각각 동기화 기법들의 각각의 차이점, 답안지에는 뭘 써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는 제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인터럽트 문맥 교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문맥 교환 인터럽트 그리고 IPC도 문제가 118회 한번 118회 한번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교 시험으로 118회 아마 IPC 통신기법 5가지에 대해 작성하시오 막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IPC 같은 경우는 부음으로 외우면 되니까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중 모드가 개념이 좀 어렵죠. 이중 모드 그리고 프로세스 상태 실제 상태가 이렇고 스케줄링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마 그 마인드에 보고 계신 분들은 메모리 관리입니다. 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리 관리가 가상 메모리가 제일 중요해요. 가상 메모리에서 많이 나오는 스레싱이나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메모리 관리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 MMU 이거는 기술사들이 좋아하는 토픽이지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게 실제 문제가 나오긴 했어요. 이 MMU의 MMU 모드에 대해 작성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어,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동기화 기법은 보진 않겠지만 아마 짧게 보면 뒤에 있는 세마포 보통 세마포 도착 상태 여기 세마포 그리고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그 이외에 우선순위 역전 사실 이게 전체 CAU OS의 80%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CA에서는 캐시까지 포함하면 아마 전체 80에서 90%는 커버리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어 라는 관점보다는 몇 개 없구나 땡큐구나 사실 서브노트에도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기 때문에 되게 땡큐네 하면서 보시면은 이게 CA 오시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와닿지가 않습니다. 특히 소공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소공 쓰면은 막 위험도 써야 되고 대응 방안 공격 기법 굉장히 많이 써야 되는데 COS는 배신하지 않아요. 배신하지 않고 정답만 딱딱딱딱 박아 넣으면 점수가 나오는 효자 같은 토픽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외워두시면 정신 건강에 해롭지도 않죠. 만약에 근데 이거를 모른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원 알고리즘의 유형에 대해 설명하시오. 뭐 구성 요소 설명하시오. 그러면 봤는데 어떡하지? 맥 뭐지? 맥스 그거 그 두만 몇 개만 알면 진짜 개꿀이거든요. 이건 진짜. 그래서 먼저 프로세스와 이제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제 이걸 중심으로 제가 많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중심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잠시만요.
이제 이 그림에서 이제 프로세스와 가상 메모리, 동기화는 여기에는 좀 어울리진 않고요. 프로세서와 가상 메모리를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쭉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하나하나씩 토픽을 한번 장표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MMU에서 나오는 그림이 대부분인데 우리는 여기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메모리예요. 우리 그 컴퓨터에 있는 메모리. 보통 개발자 8기가, 16기가 이렇게 많이 쓰죠. 8기가, 16기가 많이 쓰고 그리고 여기는 하드디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작하게 되는 거는 여기에 있는 OS가 부팅을 하게 되면 여기 OS가 있어요. OS가 이제 켜진 순간 OS에 있는 여기에 있는 보통 이제 램이죠. 램. 비활성화 있는 램이 있고 OS 안에 롬이라고 아주 작은 공간이 있어요. 얘는 비활성화돼서 부팅이 돼도 꺼지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 얘가 이제 기본 세팅 값을 가지고 있다가 CPU한테 알려줘서 야 컴퓨터 켜졌어. 동작해. 알았어. 그러면 CPU가 이제 열심히 얘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야, 뭐 올리고 필요한 것들 기본 우리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되는 것들 열심히 올려요. 올리면 딱 켜지면 여기까지 되죠. 이제 기본적으로 시작 프로그램에서 깔렸던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카카오톡 올라오잖아요. 카카오톡 로그인하고 올라오고 뭐 그룹에 올라오고 그리고 필요한 엑셀이나 워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올라오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는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프로세스들 흔히 스레드라고 하는데 스레드 말고 프로세스가 더 쉽기 때문에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내가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근데 누가 만약에 카카오톡을 사용자가 카카오톡을 클릭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클릭하면 CPU가 이제 오케이 카카오톡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작해서 카카오톡 갖고 오겠죠. 갖고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진짜 컴퓨터에는 보통 우리 16기가 8기가도 많이 쓰지만 8기가 16기가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톡이 실제 저장되어 있는 용량이 10기가 넘습니다. 굉장히 커요. 10기가 넘고 OS 10기가 넘고 엑셀도 마찬가지고 그룹웨어도 그렇고 용량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시작 프로그램이 올라올 때는 카카오톡을 전체를 올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메모리에 올라오는 영역들이 너무 프로세스들이 적어지니까 일정 부분 자주 사용하는 놈들 우선순위로 먼저 OS에 올려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로그인이랑 프로필 정도 많이 보죠. 프로필. 오케이 기본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카카오톡에서 여기서 사용자 카카오톡을 더블 클릭하면 다행히 로그인을 클릭을 했으면 얘가 로그인이 있네. 라고 로그인을 갖고 오게 되죠. 갖고 와서 이제 브라우저에 보여주게 됩니다. 로그인.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톡 클릭하는데 뜬금없이 프로필이나 로그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설정을 클릭했습니다. 설정을 클릭하면 이제는 문제가 생기죠. 설정을 클릭하면 CPU가 카카오톡한테 얘기를 해요. 야 설정 갖고 와. 설정 없는데? 기다려봐. 그러면 설정이 열심히 찾아보다가 없으면 하드디스크에 야 설정 좀 줘봐. 야 그게 아니래.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메모리가 꽉 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카카오톡이랑 여기 만약에 8기가라고 했을 때 4기가로 다 꽉 차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카카오톡이 클릭했을 때 설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설정을 누군가는 어디다가는 메모리에 올려놔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게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걸 내보낼지 먼저 들어온 놈을 내보낼지 아니면은 뭐 실행 시간이 적은 놈을 내보낼지 최근에 사용한 놈을 내보낼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 있어요. 체크해서 여기서 보면 여기 순서대로 있으니까 카카오톡이 먼저 들어왔구나. 카카오톡 너 나가. 너 수압 아웃해. 그리고 여기에 카카오톡에 들어있는 설정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정 들어오고 여기에 다시 이제 CPU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메모리와 CPU와 하드디스크가 동작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캐시도 있고 뭐 이중 모드, MMU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MMU를 한번 설명드리면 실제 이중 모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여기에 카카오톡이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악의적으로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카카오톡을 해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모든 걸 해킹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카카오톡의 설정 정보를 해킹해서 내가 만약 여기서 얘를 해킹하거나 또는 얘가 다른 하드디스크에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엑셀, 그룹의 워드, 뭐 멜론 여기 많은 프로그램 정적인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카카오톡이 해킹당한 게 만약에 어디에도 갈 수 있다고 하면 해킹이 되겠죠. 만약에 엑셀에 악의적으로 뭘 심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정보를 보호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MMU 이중 모드가 들어가고 IPC가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톡하고 엑셀하고 만약에 통신하고 싶을 때는 직접적으로 내가 너한테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OS가 만들어 놓은 중간에 우리 IPC에서 파이프라인, 세마포어, 그런 메시지 큐 이런 기법들 있잖아요. 그 기법들을 통해서 야 내가 세마포어에 올려놓을 테니까 네가 좀 가져가서 업데이트 쳐.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할게. 라고 그때 IPC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IPC는. 이걸 메모리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근데 나는 프로세스끼리 통신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난 기본적으로 OS 네가 해줘. OS는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 모든 걸 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CPU 안에는 1비트라고 해서 1비트 레지스트 값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레지스트 무슨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 무슨 모드예요. 무슨 모드 값인데 1과 0으로 되어 있어요.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는데 사용자 모드가 1인가요, 0인가요? 사용자 모드가 0인가요? 헷갈리네. 0이라고 하시죠. 1. 사용자. 1은 사용자 같아. 1은 뒤에 아마 제가 적어놨는데 저도 헷갈리니까. 이게 커널 모드예요. 커널 모드가 관리자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1이 사용자 모드. 그러면 카카오톡이 막 신나서 막 카톡하고 엑셀하고 막 이럴 때는 사용자 모드 여기에는 CPU 안에 있는 모드가 1입니다. 1. 오케이. 그러면 카카오톡 동작할 수가 있어요. 모드가 1.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얘가 뭔가 여기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려고 그래요. 갖고 저장하고 싶어. 근데 저장을 눌렀어. 혹시나 근데 카카오톡이 아니라 다른 놈한테 저장을 할 수가 해킹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기다려. 너는 하지 마.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카카오톡이 나 저장할게라는 신호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 신호를 보내면 OS에서 명령을 내놔요. CPU한테 야 지금 아무도 움직이지 말고 꼼짝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모드 값을 0으로 바꿉니다. 0으로 바꾸면 이제 여기에 있는 OS들이 있는 안에 있는 놈들은 아무도 꼼짝 말고 움직이지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 OS가 이제 등장해서 짜잔 내가 저장해줄게. 카카오톡 정보 줘. 내가 저장해줄게. 오케이 알았어. 저장했어요. 저장하고 다시 복귀하겠죠. 저장 끝냈어. 오케이 그러면 CPU한테 다시 알려줍니다. 야 다 끝났어. 이제 다른 프로세스들 다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해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다시 모드가 다시 1로 변경이 됩니다. 1로 변경이 되면 사용자들이 열심히 다른 업무들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중 모드예요. 이중 모드를 해서 사용자 모드 있고 유저 모드라고 하죠. 그리고 커널 모드, 관리자 모드, 특권 모드 이런 용어를 쓸 거예요. 그래서 특권 모드일 때는 특권 모드 0일 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이중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중 모드는 메모리도 보호하고 프로세스도 보호하고 자원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커널 모드와 사용자 모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또 메모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 놈이 하나 있는데 걔는 이제 MMU라고 하는 겁니다. MMU. 보통 MMU는 그림을 여기서 많이 그려요. 근데 사실 MMU는 CPU 안에 있기 때문에 CPU 안에 있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MMU를 거쳐가기 때문에. MMU에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소 변환이고 하나는 메모리 보호입니다. 실제 CPU는 내가 만약에 카카오톡을 클릭을 했으면 내가 이 번지, 실제 여기에 있는 번지 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그래서 카카오톡은 실제 물리 주소, 가상 주소를 던집니다. 카카오톡한테 가상 주소 예를 들어 뭐 36번 던져요. 36번 던지면 MMU가 이제 흔히 말하는 페이지 테이블이나 TLB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을 해서 야 카카오톡 36번 조회왔어. 이 번지가 어디 있어? 아 얘는 변이가 몇이고 0부터 1 사이에서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이게 0, 1, 2, 3, 4, 5라고 치면 그리고 변이라고도 있는데 변이는 여기서도 순서값이에요. 순서값. 그런데 오케이 야 카카오는 그 페이지 테이블을 알려줬어요. 페이지 테이블에서 카카오톡은 1부터 2야. 오케이 알았어. 1부터 2로 들어가자. 이렇게 주소를 변환해 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카카오톡이 딱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1번, 2번이 아니야. 1번, 2번이 아니라 3번이 들어왔어. 근데 3번 아닌데? 근데 무작정 얘가 CPU가 들어올라 그래. CPU가 MMU를 거치지 않고 3번을 갈라 그래. 야, 너 카카오톡이라며. 안 돼, 안 돼. 너 1번, 2번, 4번 들어가. 하지 마, 들어가지. 안 돼. 이렇게 거절합니다. 리젝을 합니다. 이거는 흔히 여기에 있는 리미트랑 뭐 이 경계값이 있어요. 이 MMU 갖고 있는 경계값. 이게 아마 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값 이외에 만약에 카카오톡이 1하고 2 사이만 3이 들어온다. 그러면 MMU가 너는 잘못된 번짓으로 메인 메모리 접근하기 때문에 네 값은 인터럽트 시킬 거야. 무시할 거야. 안 돼. 못 들어오게. 그래서 주소 변환 기능과 메모리 보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MMU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페이지 테이블. 왜냐하면 MMU는 그 주소 변환이랑 메모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실제 변환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는 페이지 테이블이라는 곳이고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또 TLB라고 있는데 흔히 말하는 캐시죠. 우리가 메모리가 있고 캐시가 있는 것처럼 캐시에 자주 사용하는 놈들을 뭔가 우리가 계속 넣어주잖아요. 넣어주고 실제 이렇게 다시 캐시를 이제 캐시까지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는 범위는 없는데 캐시도 여기 보통 많이 들어요. 캐시, MMU, 뭐 이중 모드일 때는 보통 이쯤에서 중간쯤 CPU와 메인 메모리 사이에서 그 캐시와 MMU 이중 모드 그림을 그려요. 보통 도식화 그릴 때. 그래야 좀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캐시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캐시 없이 CPU에서 메모리를 거쳐오지만 메모리는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느리니까 캐시는 굉장히 빠르고 고속이고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보통 캐시 메모리는 저용량의 빠른 용량이 저장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시에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값들로만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통 우리는 캐시에 시간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을 했으면 카카오톡을 할 확률이 또 많아. 또는 내가 카카오톡을 했으면 내가 친구를 검색했으면 친구 검색한 뭐 더블 클릭해서 채팅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 그래서 시간, 공간, 순서 이런 지역성 기반으로 이제 캐시의 메모리를 상주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까지 가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 버벅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캐시가 없고 메인 메모리에 거쳐올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메인 메모리에는 히트나 뭐 이런 것들이 없는데 캐시에는 캐시 히트, 캐시 미스라는 용어가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 그만큼 캐시에 적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캐시는 캐시 미스, 캐시 적재한 놈을 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캐시하고 메인 메모리에 거치듯이 아까 있던 MMU도 단순히 페이지 테이블이 아니라
TLB라는 곳이죠. TLB라는 캐시를 이용해서 만든 주소 변환 공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먼저 MMU가 TLB에서 거쳐와요. TLB에서 야 혹시 카카오톡 주소 있니? 나 좀 전에 그 수업 아웃 해버렸는데 기다려봐. 그러면 TLB 너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리턴해 주겠죠. 근데 만약에 없으면 이제 다시 하드디스크나 다른 곳에 가서 알아오겠죠. 실제 알아오면 반대로 TLB에 한번 그 페이지 테이블에 한번 그 카카오톡 그 주소값을 저장해주고 그리고 TLB에도 저장해주고 다시 MMU에 저장한 다음에 이거를 CPU한테 결정해주는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값을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캐시도 마찬가지죠. 캐시 미스가 생기면 메모리야 혹시 너 카카오톡 설정 있니? 나 없어. 좀 전에 나 지금 친구 찾기 하고 로그인밖에 없는데 없어? 그러면 얘가 하드디스크에서 다시 그 메인 메모를 갖고 오죠. 그러면 누군가는 내보낼 거 아니에요. 뭐 피포든 사용량이 적은 놈이든 내보내서 카카오톡을 로그인하는 카카오톡을 내보내고 여기에 설정을 넣은 다음에 여기에 또 설정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다시 CPU에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지역성 얘를 썼기 때문에 얘를 또 쓸 확률도 높아. 그렇기 때문에 적재를 하는 겁니다. 얘를 썼기 때문에 시간 지역성으로 해서 얘를 방금 읽었으니까 얘를 또 쓸 거야. 얘는 사용자들은 보통 그래 라고 해서 여기에 적재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이제 막 녹화된 것들을 한 번 듣고 이해는 지금은 이제 들으시면 오 그렇구나 우와 그게 그거구나 할 텐데 이제 집에 다음 주 되면 이게 뭐지 또 그러실 거예요. 한 100% 그래 100%. 근데 이거 제가 확신하는데 3번 정도 들으시면 이해가 돼요. 3번 정도 들으면 이제 마음속에서 그 복잡한 것들이 그냥 MMU가 MMU예요. 우리가 물을 보면 물이지 이게 왜 물이지? 왜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그 물은 물이야. MMU는 MMU야. 라는 것들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MMU는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듣고서 이해는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이해는 될 거고 돌아가시면 뭐라고 그러지 말은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라고 느끼시면 꼭 영상 정보를 꼭 보세요. 이제는 이제 문맥 교환 같은 거 하나 볼까? 문맥 교환, 인터럽트. 문맥 교환하고 인터럽트는 한 쌍입니다. 한 쌍. 만약에 이게 내가 워드를 치다가 갑자기 카카오톡을 했어요. 그럼 인터럽트가 생긴 거죠. 워드를 치다가 갑자기 카카오톡을 하면 인터럽트가 생긴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카카오톡이 치고 들어왔어. 그러면 카카오톡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치고 들어온 거야. 그런데 워드를 할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카카오톡 치면 넘어갔어요. 이제 문맥이 넘어가는 것들 이제 문맥이 넘어가는 거를 문맥 전환. 내가 지금 공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공간이 있는데 A라는 공간에 워드가 열심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드를 열심히 사용하다가 카카오톡이 들어왔어. 그래? 그러면 카카오톡도 빠져. 워드 빠져. 카카오톡 들어오는데. 그래? 알았어. 그러면 워드가 빠지고 카카오톡이 이제 여기로 카카오톡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카카오톡이 채워지고 하는 게 문맥 교환이고 그러면 워드가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워드에 작업하다가 카카오톡을 쳤어요. 만약에 내가 이 긴 줄에서 여기서 만약에 작업을 나는 현재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려요. 나 칠레 갑자기 누구한테 연락할 일 생겨가지고 카카오톡을 쳤어요. 그런데 다시 워드로 돌아왔어요. 그럼 커서가 어디에 깜빡깜빡거리죠? 여기 그대로 여기 깜빡깜빡거리죠. 저는 이게 되게 놀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정보를 PCB라는 실제 워드가 동작하고 있는 상태값들을 다 PCB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다시 문맥을 다시 원복을 했을 때 여기 워드에 있는 PCB가
너 프로세스 얼마나 사용했고 왜 프로세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여기 메모리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CPU 스케줄을 통해서 누구를 내보낼지를 계속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얘가 뭐 ID 값이 뭔지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해 놓고 다시 복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 교환은 PCB가 되는 거죠. PCB. 그리고 인터럽트. 흔히 설명하는 거는 모든 프로그램에 ISR이라고 있어요. ISR. 만약에 만약에 워드를 하다가 마우스를 제가 움직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죠. 뭐가 움직였으니까. 인터럽트 발생했으면 CPU는 야, 인터럽트 발생했어. 마우스에 대한 인터럽트 발생했어. 그러면 문맥에 워드가 있는 것들을 빠지고 마우스가 위로 올라가죠. 마우스 마우스 PCB를 통해서 마우스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통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ISI라고 하는 게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가 있을 때 어떤 일을 할지를 정의해 놓은 게 ISR입니다. 우리는 실제 그 OS 개발자들이 모든 프로그램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루틴들을 다 프로그램화 시켜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가 움직였다고 하면 마우스 ISR, 만약에 워드가 일어났다고 하면 워드 ISR, 또 무슨 또 ISR 이런 거 다 있어요. OS에 다 저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인터럽트가 일어났으면 오케이 그러면 문맥은 다시 마우스가 일로 올라올 것이고 CPU가 OS한테 야 마우스 인터럽트 일어났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마우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어떻게? 내가 저장되어 있는 마우스 ISR, 마우스가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를 내가 저장해놨으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오케이, 알았어. 이때 마우스 ISR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에는 ISR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문맥 교환에는 PCB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얘는 한 쌍이긴 해요. 한 쌍인데 만약에 문맥 교환이 문제가 들어왔을 때 PCB를 키워드로 쓴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럽트 문제가 나왔으면 ISR 중심으로 하다가 간글의 PCB 정도로 써주고 반대로 문맥 교환이 물어볼 때는 PCB 중심으로 다 작성을 하다가 간글 정도의 자그맣게 쌍따옴표나 느낌표 하면서 문맥 교환 발생 시 인터럽트에 있는 ISR이 동작함. 그래서 간단하게 ISR만 언급해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얘가 인터럽트하고 문맥 교환 헷갈리네. 사실 채점할 때 보면 특히 비교할 때 보면 정확하게 얘가 뭘 하고 뭘 하는지 단어 중심으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얘가 만약에 인터럽트에 둘 다 써버리면 얘 잘 모르네, 헷갈리네 라고 채점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들이 이제 이 문맥 교환, 그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제가 보면 여기서 이 정도면은 여기 오늘 OS 강의 한 60%, 70%는 강의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하나씩 깔 거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서 이해는 다 되시죠? 다 되실 거지.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못하면 안 되지. 질문 빨리 해줘 한번 하나만. 알겠습니다. 완벽한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제 하나씩 보면 제가 설명한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정도일 겁니다. 자세히 키워드가 뭐고 뭘 중심으로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운영 체제. 이제 프로세스가 뭔지 흔히 뭐 상태 전이도라고 하죠. 생준실 대종.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보통 5가지 또는 7가지 상태가 있어요. 정의를 보시면 스케줄러에 생성된 프로세스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생성부터 종료까지 여러 상태를 거칩니다. 여기 생성 프로세스가 아까 전에 메모리에서 일로 올라오잖아요. 일로 올라오는 게 생성이에요. 그리고 대기하잖아. 대기하고 준비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 나는 다소곳이 있다가 더블 클릭만 하는 순간 내가 여기 있어요 손을 들고 쫓아가게 되었겠죠. 이런 변환 상태들, 변화 과정들을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라고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생성, 이 그림은 그대로 적어주셔야 돼요. 똑같이 작성이 돼야 됩니다. 생성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거, 생성되고 아까 전에 했던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PCB가 생성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레디는 누가 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죠. 다소곳이. 그리고 러닝은 누가 나를 불러줬어, 클릭을 했어, 할당한 거. 여기에서 그때 발생하는 게 디스패처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디스패처랑 인터럽트 용어만 좀 2개만 여기 작성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인터럽트는 아시죠?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왔어. 그러면 아까 카카오톡이 열심히 나 채팅하고 있는데 뭐 그룹에 메일 왔네. 개 짜증나네. 메일 들어오는데 그럼 중지를 해야 돼. 얘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가게 있죠. 메모리에 다시 올라가게 되죠. 가만히 꼼짝만 하고 있죠. 근데 디스패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를 러닝 상태로 실행 상태로 움직이는 것들을 디스패처라고 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러닝과 문맥 교환이랑 아까 아예 인터럽트가 같은 한 쌍이야. 쌍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는 디스패처하고 문맥 교환이랑 쌍이 문맥 교환이야. 왜냐하면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내가 나의 상태값을 옮기고 기존의 상태값을 버려버리고 PCB에 저장하고 신규의 상태값을 저장해 놓잖아요. 그때 문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중간에 좀 쉽게 그냥 전환하는 과정? 그냥 실행 단계까지를 디스패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실행한다. 문맥 교환할 때는 디스패처가 함께 실행이 된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디스패처가 예전에는 문제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디스패처 쓰기가 진짜 까다로워요. 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마 400제도 없고 특강 그 자료에도 없어요. 디스패처라는 말은. 문맥 교환이랑 인터럽트는 있는데 근데 혹시나 디스패처라는 말이 있으니까 어쨌든 디스패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준비 단계, 레디 단계에서 그 카카오톡 또는 뭐 그룹웨어 이런 것들을 CPU를 할당한 다음에 실행하는 과정이고 이거를 저장하는 게 문맥 교환. 그렇게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누가 먼저고 누가 아니고 그게 되게 애매한 관계거든요. 디스패처하고 문맥 교환 좀 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실행한다, 준비해서 실행하니까 여기에 디스패처가 되는 거고 실행하다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인터럽트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발생한 거죠. 그리고 종료, 대기, 중간에 제기. 만약에 실행하다가 갑자기 중지한 상태가 있으니까 이거는 생준실대종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7 상태가 있습니다. 7 상태는 많이 안 나와요. 상태 7은 많이 안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뭐냐면 메모리 상태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메모리 상태까지 고려해서 준비는 됐어. 여기에 이게 지금 2개가 추가된 거거든요. 생준실대종 됐는데 내가 준비가 됐는데 메모리 부족으로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행을 하라고 하는데 메모리가 부족했어. 실행을 못하는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 지연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벤트를 기다리는데 메모리 부족으로 그냥 가만히 꼼짝 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연 준비, 지연 대기라는 메모리에 의해서 지연된다.
이 두 가지 메모리 때문에 내가 실행을 못하고 지연된다, 지연 준비, 지연 대기 이 두 가지가 추가된 거니까 7단계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5단계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정의를 같이 한번 보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란 CPU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에게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CPU를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역할이다. 우리가 아까 전에 CPU의 메모리에 들어왔을 때 그랬죠. 누구를 내보낼 것인지. 아까 전에 여기 카카오톡 있고 또 뭐 있고 있는데 카카오톡을 먼저 내보냈잖아요. 이런 것처럼 누가 어디에 할당하고 어디에 내보내고 어디에 할당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OS 기능 중에 하나가 CPU 스케줄링입니다. 이때는 뭐 CPU 이용률, 지표는 사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두음 따서 CPU 이용률은 CPU가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이겠죠. 그 처리량은 시간당, 단위 시간당 완료된 프로세스 수, 응답 시간은 내가 요청했을 때 얼마나 속도가 돌아오는지. 왜냐하면 속도가 응답 시간이 늦어버리면 사실 실행할 수가 없잖아요. 바쁜 시간에 특히나 우리가 뭐 오전 9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쁜데 바쁜 시간에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리고 반환 시간, 종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대기 시간 이런 것들 지표로 하나 알려준 이런 것들 적으면 좋고요. 그리고 보통 CPU 스케줄링 할 때 옛날에는 이 글을 많이 그렸어요. 선점과 비선점으로 나눠서 뒤에도 있겠지만 FCFS 같은 경우는 먼저 온 놈이잖아요. 먼저 온 놈을 제거한다. 카카오톡 순서를 쭉쭉쭉 여기에 카카오, 워드, 엑셀 이렇게 쭉쭉 돼 있다고 하면 카카오톡이 먼저 들어왔으니까 카카오톡을 먼저 내보내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먼저 내보내는데 그러면 실제 실행하는 놈, 실제 카카오톡이 굉장히 많이 프로세스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비선점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렸다가 앞에 있는 놈이 다 일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음에 처리하는 건데 만약에 앞에 있는 프로세스 자원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게 돼버리면 뒤에 있는 것들은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들은 보통 호의 효과, 콤보이 이펙트라고 해서 호의. 이 말은 그 어원이 임금이 있고 임금 뒤에 신하들을 졸졸졸졸 쫓아다닌다. 그래서 나온 말이 호의라고 하더라고요. 호의 효과, 콤보이 이펙트. 뒤에서 실행을 못하고 줄줄줄줄 쫓아다니는 것들을 호의 효과라고 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SJF. 짧은 놈부터 하자. 짧은 놈부터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기하현상, 스타베이션이 발생을 하죠. 기하현상이 발생하면 이거는 그러면 실행 시간 긴 놈은 아예 실행도 못하게 굉장히 중요한 놈인데 그래? 그러면 에이징, HA란 그 에이징을 통해서 우선순위 기반으로 그 실제 실행 시간과 얼마나 또 대기했는지 프로세스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대기했는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계산한 다음에 우선순위 기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HRM.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도 똑같아요. 선점도 똑같고 그래서 RR, SRT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그림은 만약에 나오면 3단락 정도 하나 그려주는 거 아니야. 2교시에 나오면 1단락 정도에 그려줘도 좋겠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같은 경우는 선정 같은 경우는 라쏘 멀큐, 라운드 로빈, 그리고 SRT, SRTF, MLQ, MNF 이건 다 아시죠? 라운드 로빈이 제일 중요해요. 라운드 로빈이. 근데 사실 이 그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오라는 문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시오. 그럴 때는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사실 훨씬 더 보기 좋긴 하겠죠. RR,
RR만 일단 설명하고 넘어가면 시간이 이제 또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쉬는 시간도 있고 일단 RR만 잠깐 설명하면 타임 퀀텀이 있어요. 왜냐면 얘도 지금 순서대로 일을 하잖아요. 순서대로 내가 비선점이에요. 선점하지 못하고 근데 만약에 A가 너무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한테 할당 정해진 시간을 줍니다. 예를 들어 1초. 1초도 사실 1초도 아니죠. 뭐 0.1초, 0.001초로 되겠죠. 1초 동안 사용한 다음에 정해진 시간 할당량, 타임 퀀텀 또는 타임 슬라이스 이걸 분류해서 할당된 시간 동안 완료하지 못하면 다시 맨 뒤로 옮겨서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들이 RR입니다. 그런데 RR은 특징이 그럼 타임 퀀텀이 아까 전에 0.01 예를 들어 0.01초가 적합하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설정할 때 0.0001초 또는 1초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1초 같은 건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기니까 이것도 똑같이 FC, FS처럼 호의 효과가 발생을 하고 기다려야 되니까 뒤에 있는 놈들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지나치게 짧게 주면 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계속 교체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건 흔히 말하는 오버헤드, 문맥 교환이 발생을 해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비선점은 더 쉬우니까 비선점은 FC, FS, SAF, HRN, 프라이어티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여기서 이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쓸 게 많아. 다른 것들은 쓸 게 별로 없어. 왜냐하면 이거 쓸 게 왜 많아요? 수식이 있잖아, 수식이. 수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수식 정도로만 암기만 좀 해주시면 정신 건강에 좋아요. 나중에 오씨 이거는 뺏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선순위 기반으로 얼마나 되겠는지 좀 이 상태를 좀 고려를 해줘서 이게 좀 불쌍한 놈이구나. 좀 내가 도움 좀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피곤하시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갈 건 가야죠. 다음엔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에서 나오는 용어. 아까 전에 했던 호의 효과. 그 호의 효과라는 것도 있고 기하 현상, 노후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하 현상은 일단 호의 효과, 콤보 이펙트는 줄줄줄 앞이 길어가지고 줄줄줄줄 쫓아다닌다, 실행을 못한다라는 거고 기하 현상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놈들 때문에 계속 실행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낮은 놈들을 실행을 못해. 걔는 영영 기하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게 스타베이션 기하 현상이고 다음은 노후화는 그러면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해 줘야 돼? 에이징이라고 해서 그 기다린 놈한테 혜택을 좀 주는 거죠. 야, 너 좀 오래 기다렸잖아. 내가 우선순위 좀 올려줄게. 오케이. 우선순위 높여줘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기법을 동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림도 좋겠죠. 우선순위. 다음은 문맥 교환입니다. 저기 보면 CPU가 하나의 프로세스 실행을 중단하고 내가 진짜 현재 워드를 아까 깜빡깜빡 하고 있는 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우스가 치고 들어왔어. 그러면 워드의 실행을 중단하고 다른 프로세스 마우스의 실행을 위해 현재 프로세스 상태, 현재 워드의 상태 그걸 문맥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저장해 걷다가 PCB에 저장을 하고 새로운 프로세스 마우스의 상태 정보를 새롭게 로드하는 과정 이게 문맥 교환입니다. 엄청 이제 한번 들으니까 이제 쉽죠. 이게 이 개념이 이정이구나. 그 실제 그 문맥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현재 상태를 나타내주는 PC, 뭐 주소 공간 이런 상태들이고 문맥이 그 상태고 상태를 저장하는 곳이 PCB죠. 그래서 네 문맥은 이런 상태들입니다. 그림은 복잡한데 비슷하게 그리셔야 돼요. 이거를 하나로 한번 묶어봐요. 뭐. 근데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림은 프로세스 1이 실행 중에 있는데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어.
아까 쌍이라고 했죠. 인터럽트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여기 PCB 1을 PCB 2에 저장을 하고 1에 저장하고 그러면 PCB 2에 저장된 PCB 2를 뭐 적재한다. 적재해서 다시 끝나면 다시 PCB 1을 다시 로드해서 다시 재실행한다는 꼭 그런 과정이죠. 그림이 어려운데 이거는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나는 가로로 그릴래. 그럼 망합니다. 무조건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 정도만 한번 이런 거는 그려봐야 돼. 문맥 교환 정도는 그려봐도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토픽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거 정도는 도식 연습을 한답시고 한번 그려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나중에 나오면 좋을 겁니다. 여기는 뭐 문맥 교환은 PCB입니다. PCB. PCM이 아니라 PCB. 그러면 실제 그러면 어떤 게 저장되었는지 둠은 식상 칸에 몇 개, 식별자, 상태 이렇게 OS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장된 저장소잖아요. 아까 이런 상태들이 문맥이고 이 문맥을 저장한 곳이 PCB고 그럼 그 문맥은 뭐가 있느냐? 프로세스를 상태를 관리하는 식별자, 스케줄링 정보, 상태값, 생중실대조. 얘 지금 어디에서 인터럽트 받아가지고 나왔어? 얘 지금 생성했는데 바로 누가 뺏겼어. 그리고 스케줄링 정보,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 이런 정보들을 PCB에 저장하니까 PCB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그럴듯하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보통 둠으로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외웠지만. 이제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는 ISR. 인터럽트하고 문맥 교환은 친구. 내가 워드를 치고 있는데 마우스가 인터럽트로 제꼈어요. 오케이. 그러면 마우스 ISR이 움직이면서 마우스 ISR이 움직이면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인터럽트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ISR이 실행이 됩니다. 정의를 한번 보시면 정전, 시스템 콜 등 예외 상황이 발생 시 소프트웨어가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워드를 중단하고 새로운 ISR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는 메커니즘 신호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ISR 그 인터럽트 그림이나 문맥 교환 그림은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인터럽트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5가지가 있는데 5가지 그리지 마시고 한 3개 정도만 그리세요. 3개 정도만 그려서 이렇게 3개 이렇게 그리시면 예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1단락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게 많아. 그러면 1단락에는 이거 그리긴 너무 복잡하다고 하면 이 정도로 그려도. 근데 개념도에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다 개념도 그렇게 개념 그리면 안 되고 다른 거 쓸 게 많은데 그림을 물어보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1단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있겠죠. 1교시 같은 경우는 여기 이거 정의하고 이렇게 가볍게 그릴 정도로 그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심플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럽트. 그래서 ISR 같은 경우에는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ISR을 움직이는. 그러면 인터럽트가 뭐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인터럽트가 막 정전도 있고 막 누가 아까 전에 했던 소프트웨어로 누가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하드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뭘부터 처리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인터럽트 처리 루틴입니다. 여러 인터럽트, 여러 전원 이상, 기계 작동 오류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충전기가 없어가지고 충전 좀 해야 되니까 10분만 쉬고. 기계 오류, 외부 신호 입출력 이런 다양한 그 인터럽트가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발생할 때는 뭐부터 해야 돼? 얘부터는 전기 웨이프스 전원 이상이 가장 우선이지. 그리고 왜냐면 하드웨어 관점이니까. 그리고 기계 외부 입출력. 그리고 우리는 소라고 외우죠. 외부 내부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전기 웨이프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외우시죠? 안 외우나요? 나만 외우나요? 승리님 도와줘. 승리 이렇게 외우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36분이니까요. 한 5분만, 41분, 한 5분만 좀 쉴게요. 주무실 분들 주무시고. 네. 네. 위에 보면 텍스처, 이 디스패처의 주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CPU가
실하기보다는 그러면 문맥 교환 주체는 누구예요? 프로세서. 이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되게 애매하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상태가 변화하는 거다. 잠자고 있다가 실행하는 과정이다. 그렇게까지 알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왜냐하면 어디가 문맥교환도 그렇고 사실 관계가 없어. 문맥교환이랑 ISR이랑 인터럽트랑 경계도 참 애매하고 디스패치 관계가 되게 애매해요. 특히나 디스패치랑 그 문맥교환 더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일어나는데 근데 아마 문맥교환 쓸 때 디스패치 쓰는 사람들이 왜 요소치라고 하는 게 많아요. 디스패치라는 용어가 요즘에는 보편적인 토픽이 아니거든요. 근데 상태 전이도에는 쓰긴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맞아요. DB 오라클이나 퍼플에서 걔네들은 항상 정도 그 스트럭처 이렇게 디스패처가 이렇게 리스너처럼 동작한다고 되어 있는 편이에요. 보지 말라는 것만 보고 있어. 중요하지 않다. 대전 정도만 알고 있어야 안 나왔다니까요. 이런 거 고민하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왜 안 나올 걸 고민하고 나올 걸 고민하고 왜요? 왜 힘들게? 중요하다는 것만 보세요 좀. 중요한 거 다 알고 물어보세요.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가오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버장머리가 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디스패처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그냥 굳이 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요. 제 말 다 맞아요. 제 버장머리 없습니다. 될까요?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입니다. 프로세스 스레드는 뭐 개발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알 텐데 명확하게 이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프로세스는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놈들입니다. 독립적으로 실행을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요. 흔히 코드, 데이터 여기 근데 스레드는 아니야. 스레드는 프로세스 이 안에서 동작하는 놈이거든요.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작을 해요. 그래서 스레드끼리는 데이터가 막 통신도 되고 해요. 근데 실제 내가 스레드를 컨트롤할 요즘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데 우리는 보통 스레드를 컨트롤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측하지 못한다. 근데 프로세스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근데 프로세스가 나오면 아까 저 통신은 뭘로 한다고 했죠? 프로세스는 IPC로 통신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세스가 나오면 IPC로 통신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림은 이렇게 똑같이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로 있느냐? 스레드는 다 공통적으로 같이 사용하는데 스택, 흔히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개인정보, 그냥 쉽게 개인정보가 스택에 저장되어 있다. 변수가 저장되어 있다. 그래서 스택만 각각 독립해서 쓰고 스레드마다 쓰고 그 외에는 다 공유해서 씁니다. 공유해서. 그림을 이게 제일 심플하고 제일 이쁘더라고요. 저는 강의할 때 보면 이 그림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근데 프로세스는 큰 덩치고 그리고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가 여러 개의 새끼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가 있고 부모가 스레드면 자식이 10명이면 10명의 스레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잠자거나 이건 예시가 좀 웃긴 한데 잠자거나 눕거나 그러면 나이 들어서 잠자거나 누우면은 빨리 오나요? 아무튼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문맥 전환할 때 무거우니까 얘는 문맥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문맥 전환할 때
상태값이 전혀 무거운 놈이기 때문에 상태값이 바뀔 때 문맥 전환할 때 오버헤드가 발생을 한다. 근데 스레드는 반대로 프로세서 안에서 개별적으로 조그만 놈들이 하나씩 동작하는 놈이기 때문에 문맥 전환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측을 할 수가 없어. 얘가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다. 장단점을 쓸 때는 그런 것들을 쓰셔야 돼요. 장단점을 쓸 때는 얘가 예측하지 못하고 여기 보면 여기 써 있네요. 프로세스는 문맥 교환을 하는데 문맥 교환할 때 전환 속도가 느리다. 이걸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독립적으로 실행하고 IPC를 통해 데이터를 전달한다. 그리고 스레드는 프로세스 내에서 실행되는 제어 흐름, 하나의 동작, 알맹이? 뭐 그런 것. 그래서 프로세스 안에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보다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전환 속도가 빨라요. 상태가 바뀔 때 빠릅니다. 그리고 아까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죠. 예측하기 어렵고 실제 순차적으로 A, B, C, D 실행을 해야 되는데 스레드는 갑자기 A가 그 비동기처럼 A가 실행되다가 뭐 C가 실행이 되고 B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예측하기 어렵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자식같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되는 놈은 프로세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놈은 스레드. 이렇게 그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IPC. 이제 IPC는 이제 아시겠죠? 프로세스가 독립된 프로세스 간에 흔히 여기 있는 파이프나 세마포어 공유 메모리, 파쇄 공매소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 기법이다. 왜 쓰냐?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원 보호, 데이터 보호, 동기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IPC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프로세스가 남의 프로세스를 침범해서 잘못된 자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IPC. 다음은 워치독 타이머. 워치독 타이머도 이거 진짜 워치독 타이머 왜 나올지 모르겠는데 워치독 타이머 문제가 아시겠지만 내가 한 4번은 나왔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 나오는지. 이거하고 하나가 더 있는 게 무선 충전. 비슷한 계열. COS에서 비슷한 계열 무선 충전 기술 이것 또한 한 3-4번 나온 것 같습니다. 워치독 타이머 개죠, 개 타이머. 흔히 정의를 보시면 프로세스의 동작을 감시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고 오동작하고 있을 때 또는 뻥났을 때 얘가 잠자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얘의 컴퓨터를 리셋하는 디바이스. 흔히 말해서 뭐 그 우주선 또는 화재 뭐 이런 것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주선에는 인간이 없어요. 사람이 안 타고 만약에 화성이나 아니면 우리 저궤도 위성 같은 것들, 저궤도 위성이 뺑뺑뺑 돌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보통 우리 막 CPU 죽고 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재부팅을 해줘야 돼. 그래서 CPU가 반대로 알고 계실 거는 워치독 타이머가 있고 CPU가 안에 보통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 많아요. 그런데 워치독 타이머가 CPU한테 너 살아있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CPU가 이제 몇 초 단위 정해진 시간 세팅을 하겠다 하겠지만 예를 들어 1초마다 워치독 타이머한테 알려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CPU가 워치독 타이머한테 야 킥 보내요. 킥 나 살아있어. 오케이 나 살아있어. 계속 보냅니다. 흔히 그 하드비트 보내는 것처럼 계속 신호를 보내다가 신호가 없어. 일정 기간 신호가 없으면 뒤졌네. 리셋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구성 요소도 이거 써주시고 리셋 타이머, 타임아웃, 클락. 왜냐하면 시간대가 맞아야 되니까 워치독 타이머하고 CPU는 같은 시간에 동작을 해야지 그 시간대가 맞잖아요. 그 동기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워치독 타이머는 뭐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보통 여기 유형은 가장 굉장히 심플한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개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단단계 그냥 워치독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워치독이 하나의 CPU를 리셋하는 경우 또는
엄청 복잡한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어. CPU가 엄청 많아. 여기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제어도 해야 돼. 뭐 제어도 해야 돼. 그러면 각각의 다 워치독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통 다단계 워치독이라고 합니다. 워치독이 여러 개 복잡한 거에 많이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다음에는 그 위치입니다. 위치.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보통 그 CPU 안에 있냐, CPU 밖에 있냐. 그 내부 워치독, 외부 워치독 이렇게 용어를 해요. 내부 워치독은 비싸겠죠. 비싸긴 하지만 사실 좋기도 하고 성능은 좋겠죠 당연히. 성능도 좋고 한데 비싼 게 단점인 거고. 외부는 싸지만 싸고 하지만 정확도는 좀 더 내부보다는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로봇, 드론, 위성, 적외도 위성 이런 것들 산업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에 아마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인간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끝났네요. 메모리 관리. 꽃이죠, 꽃. 가상 메모리. 이제 사실 메모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상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상 메모리는 근데 아까 전에 처음 설명해 드린 그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뭔가 빼고 넣고 스왑인 스왑 아웃하고 누가 들어올지 나갈지 MMU가 뭐고 이중 모드가 뭐고 커널 모드, 사용자 모드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는 물리 메모리 부족. 왜냐하면 우리 물리 메모리가 사실 메모리가 부족하잖아요. 부족해서 프로세스가 실제 물리 메모리보다 더 큰 메모리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메모리 관리법이다. 결론적으로는 물리적 메모리 용량의 한계 극복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상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내용은 나오진 않아요. 가상 메모리 안에 있는 뭐 배치 기법, 교체 기법, 할당 기법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가상 메모리 문제 나오면 이 정도 그림 그려지면 뭐 좋겠죠. 보통 우리 호배 할교, 담배 할교 그렇게 나오네요. 호출. 그리고 그림 보시면 여기가 아까 했던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네요. 여기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고 여기가 메모리.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CPU가 되겠죠. CPU가 여기 있고 CPU가 여기 메모리한테 물어봐서 없으면 하드디스크한테 물어보고 다시 갖고 오는 방식 또는 꽉 차 있을 때 여기가 꽉 차 있어. 누군가는 보내야 돼. 그래서 비에 있는 놈을 스왑 아웃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카카오톡 설정 부분을 스왑 인을 한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교체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게 이렇게 동작하지. 단편화입니다. 단편화는 정의를 이제 단편화가 나오고 뭐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페이징, 세그먼트, 페이지, 프레임 뭐 이런 용어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용어들만 좀 명확하게 정의하고 나면 조금 더 정신 건강을 좀 이로울 것 같아요. 단편화 개념을 보시면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 공간이 작은 조각으로 작대 상대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어서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충분히 존재하지만 할당이 불가능한 상태. 이 말은 뭐냐면 메모리가 계속 스왑인, 스왑 아웃, 스왑인, 스왑 아웃 하다 보면 구멍이 계속 발생을 해요. 구멍이 발생하다 보니까 분명히 충분히 내가 뭐 예를 들어 10메가짜리 올릴 수 있는데 구멍들이 여러 개가 쪼개져 있어가지고 내가 거기 못 올리는 현상이에요. 하나씩 보면 내부 단편화는 그림이 보시면 이게 여기는 보통 페이지에서 많이 사용해요. 페이징. 뒤에 이거부터 설명하겠다. 페이징하고 세그먼트부터 설명할게요. 이거 그래야 좀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페이징하고 세그먼트.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가상 메모리를 물리 메모리에 매핑하는 거예요. 가상 메모리를 이게 무슨 말인지 보통 먼저 페이징.
페이지는 뭐냐면 여기 메인 메모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여기 카카오 OS가 있고 OS가 카카오톡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통 이제 여기에 카카오톡이 올라가 있다고 치고 워드가 올라가 있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하드디스크 있잖아. 하드디스크에 있는 프로세스가 카카오톡 있어요. 카카오톡. 잠시만요. 프로세스가 있어. 카카오톡. 이거는 프로세스입니다. 뭐 스레드라고 하고 여기는 메인 메모리예요. 메인 메모리를 동일한 크기로 이게 이 공간이죠. 여기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프레임이라고 해요. 프레임. 뭐 페이지 프레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공간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일정한 크기로 나눈 거를 페이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나눈 거를 얘는 페이징, 얘는 프레임. 프로세스를 나눈 거는 페이징인 거고 그리고 메인 메모리를 나눈 거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우리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긴다고 하잖아요. 넘긴다고 할 때 동일한 크기로 자른 거예요. 기준이 동일한 크기예요. 동일한 크기. 저기 보시면 먼저 메모리를 동일한 크기의 고정된 블록으로 나누는 메모리 관리법이다. 오케이. 근데 메모리 할당 및 이거는 나중에 고정된 블록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에 메인 메모리에 있는 프레임이랑 프로세스에 있는 페이징이랑 고정된 크기로 같이 나눴어요. 오케이. 그쵸? 이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나는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쓰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카카오톡은 5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카카오톡 5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두 개의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카카오톡 실행했습니다. 1번 썼어. 오케이. 2번 들어갔어. 오케이. 그리고 3번 이제 3번 들어갔는데 어떻게? 3번 들어갈 건데 어떻게? 그러면 3번 들어가. 그리고 4번 지우고 4번 들어가. 그리고 5번 들어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한 공간이 남죠. 크기가 고정되다 보니까 얘가 남아요. 남는 공간을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예요. 남는 공간. 내가 그 안에서 남는 공간을 내부 단편화하고 외부 단편은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게 외부 단편화고 안에서 남아 있는 것들을 내부 단편화로 내부 단편화. 안에서는 내부 단편화고 밖에서 들어갈 때 밖에서 왜 그건 외부 단편화. 그래서 이거는 공간이 남으니까 내부 단편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내부 단편화를 보시면 만약에 프로세스 A가 똑같은 크기 30MB로 잘랐어요. 30MB로 잘라서 30 잘랐어. 오케이. 그런데 얘가 쓰고 싶을 때 이제 프로세스 4가 들어가려고 해. 프로세스 4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얘가 근데 20MB짜리야. 용량이 별로 안 커. 들어가려고 하니까 공간이 없네. 근데 그래서 중간에 하나 얘를 내보냈어요. 얘를 30MB짜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20MB짜리를 들여보냈어. 그러면 힘이 남네. 남는 공간, 내부에서 남는 공간을 내부 단편화. 꽉 차게 들어가야 되는데 꽉 차게 왜냐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공간이 남을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럼 그러면 세그먼트는 뭐냐? 세그먼트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논리 단위로 나누어서 가변 크기로 관리한다. 고정된 크기가 아니라 논리 단위로 관리한다고?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다시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메인 메모리 아까 OS가 있던 메인 메모리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카톡이 있고 워드가 있습니다. 워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카톡도 이제 논리 단위니까 하나씩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잖아. 10메가, 20메가로 자르는 게 아니라 논리 단위로. 예를 들어 로그인은 좀 더 예를 들어 작아요. 그리고 카톡은 아니 설정은 좀 더 뚱뚱하고 친구 찾기는 좀 얇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그리고 워드는 처음에 그 메인 메모리에 들어갈 때는 조그만 놈. 흔히 파일 열기, 새 파일 같은 게 있겠죠. 새 파일이 있고 그리고 불러오기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A, B, C, D. 얘는 메인 메모리 자체를 고정된 크기로 자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얘한테 이제 얘한테 메모리를 적재시켜요. 프로세스 적재시켜요. 이제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는지. 먼저 그러면 첫 번째로 1번 나 카톡 실행할래. 오케이. 카톡 이만큼이죠. 이만큼 되겠죠. 크게 갈게. 이만큼 1번 딱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뭐 2번 A가 들어오고 싶어. A가 들어왔어. A도 이만큼 되겠죠.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 2번 들어왔습니다. 2번이 들어왔어. 그럼 2번 좀 크죠? 크기가? 이 정도 되겠죠? 2번. 그런데 다음 이제 B가 들어오려고 해요. B가. 근데 B가 들어오니까 이거보다 이것도 이게 좀 더 작아요. 작아요. 만약 이게 30이고 이게 15라고 쳐요. 그러면 공간이 없네? 근데 만약에 야 그러면 누군가 내보내야 되잖아. 알았어. 그러면 얘를 내보내자. 그래서 얘 위에 있는 1번을 내보냅니다. 1번이 15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딱 이 상태가 이제 외부 단편화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30인데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가 있는데 15 합치면 30이 되는데 얘가 위에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외부 단편화입니다. 이해돼요? 공간은 충분히 있어. 30 때문에 15 있잖아. 겉에서 보기에는 야 30 있네 라고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안에서는 아니야. 안에 내부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순서가 달라. 안돼. 여기에도 잘라야 돼. 알파벳 A 얘도 내보내고 얘도 내보내야 돼. 그래야 이 뚱뚱한 놈 B가 들어올 수 있어. 내부에서 충분히 공간이 많은데 바깥에서 못 들어가는 현상을 외부 단편화라고 하고,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외부 단편화. 메모리 할당 및 해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건 똑같은 말이고, 중간중간에 메모리가 남아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 메모리가 낭비되는 공간.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그 프로세스 4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7K예요. 7K. 딱 보면 안에서는 3K, 1K, 5K 많이, 그래야 충분히 얘는 몇 K야? 10K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다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못 들어간다. 그걸 외부 단편화라고 하고, 그 보통 이때 뭐 통합, 압축, 버디 뭐 그런 것도 많이 쓰죠. 이런 것들 통해서 단편화를 없애야 하는 그런 기법도 존재합니다. 단편화랑 페이징은 중요해요. 개념이 좀 어려워요. 이거는 개념은 어려운데 용어, 프레임, 페이징, 세그먼트, 그리고 세그먼트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내가 분명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네. 내가 분명 공간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개념도를 그리시면 이걸 그리시는 게 맞아요. 실제 만약에 외부 단편화와 내부 단편화가 나온다고 하면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제일 어렵고, 뭐 스레싱도 어렵지 않아요. 스레싱 같은 경우에는 멀티 프로세싱 시 페이지 부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프로세스가 실행에 보내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에 보내는 시간이 더 많게 복잡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몇 페이지냐? 잠시만. 여러분들은 가지 마세요. 저만 갈게요.
지금 25페이지 보시면 다시 일로 가봅시다. 스트레칭은 중요하니까 이거는 개념적으로 아마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좋으니까 실제 CPU가 있고 여기에는 자주 사용하는 놈이 올라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CPU가 일을 하고 계속 하드디스크한테 야 카톡 좀 줘, 뭐 좀 줘, 뭐 좀 줘. 그 구걸하지 않잖아요. 구걸하는 순간 오버헤드도 발생을 하고 문맥 교환 발생을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성능도 떨어지고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놈을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스트레칭이 뭔데? 스트레칭을 정의를 보면 어, 페이지 부재가 자주 발생한다. 오케이. 나는 만약에 여기 실제 올라와 있는 게 카카오톡이랑 엑셀 이런 것들 올라와 있는데 나는 크롬 더블 클릭했어요. 크롬 더블 클릭 야 크롬 없는데 아씨 크롬 줘. 알았어. 크롬 올리죠. 크롬을 올려서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왔어? 카카오톡 나가. 수압 아웃해. 너 나가. 여기 크롬 들어와. 오케이. 크롬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쓰다가 이거 캐시 때문에 안 되겠네. 사파리 와.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다음 누구야? 엑셀 나가. 엑셀 수압 아웃해. 오케이. 그러면 다시 갖고 와서 여기에 그 사파리를 넣어주죠. 그럼 다시 돌려줘요. 또 있는데 크롬 사파리 다음에 뭐 이상한 뭘 또 엣지 브라우저를 썼어요.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말이 이때 그러면 정의를 이게 페이지 부재라는 겁니다. 왜 없어? 왜 부재해? 메인 메모리 네가 다 갖고 있어야지 왜 부재해? 이 말을 이제 읽어보면 정의를 보시면 페이지 부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서 페이지 부재 자꾸 없어서 프로세스가 일을 해야 되는데 실행에 보내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하드디스크랑 자꾸 왔다 갔다 교체의 시간이 더 많이 보내게 되는 현상. 기가 막히죠. 나만 기가 막히네. 얼굴 별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각반 멘토마다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제가 교육사님도 저랑 같이 공부를 했지만 스타일이 다 다르긴 해요. 기획반도 그렇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스트레싱 그릴 때 이거는 너무 짜치긴 해요. 그 개념도 그릴 때는 이거랑 발생하는 이 정도로 만약에 개념도에 그리고 싶으신 분은 이걸 두 개 같이 그려주시는 게 좀 더 예쁘죠. 사실 왼쪽 것만 그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멘토들이 이제 다시 그리라고 그러겠죠. 너무 허접하다고. 그러니까 꼭 꽉 차 보이게 그래서 왜 발생하는데 메모리가 좀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카카오톡을 불렀어요. 카카오톡을 불렀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로그인밖에 없다고 쳐요. 로그인. 근데 왜 로그인만 갖고 있겠어요? 용량이 없으니까 로그인만 갖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메인 메모리에서 카카오톡한테 프레임 아까 말씀드렸죠? 메모리에서 할당된 크기가 프레임인 거고 프로세스를 자르는 게 페이징입니다. 만약에 메인 메모리에서 카카오톡의 프레임을 진짜 지금 현재 100메가 아니라 한 500메가 정도 할당해주면 로그인도 있고 설정도 있고 다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프레임 수를 늘리면 좋잖아. 늘리면 만약에 카카오톡을 입력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죠. 왜 나한테 프레임 수를 적게 주는 거야? 프레임을 좀 더 넓게 줘. 그럴 수 있죠. 또는 야 무식하게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지 말고 너 지역성 못 들어봤어? 캐시에 있는 지역성 기반으로 조금 올려봤죠. 올리면 자주 사용하는 놈을 올려야지 네 마음대로 그 메모리에 올리니까 계속 부재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여기에서 있는 그 워킹셋과 PFF가 나오는 겁니다. 워킹셋 지역성 기반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이지를 상주시킨다. 오케이. 이게 됐죠. 그게 전부예요. 워킹셋은 지역성 기반으로
자주 사용하는 놈을 여기다 적재시킨다. 오케이. 그럼 메인 메모리 적재시키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부재가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아닌데. PFF죠, PF. 지금 다들 계시죠, 여기? 아, 안 계시는 것 같아서. PFF, 프레임, 여기, 이제 정을 보면 이해할 거야. 페이지 부재 발생 시 상한이 넘으면 프레임을 더할당, 프레임, 그래. 프레임을 더할당하고 하한보다 낮으면 프레임을 일부 회수해서 적절한 프레임 수를 조정한다. 이제 프레임 용어를 이제 PF에서 나오는 프레임이 뭔지를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 카카오톡에 가지고 있는 프레임 수를 좀 더 늘리는 거죠. 유도리 있게 오전에는 카카오톡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이 엄청 카카오톡 많이 하더라. 약간 출근 시간에는 그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를 좀 늘려주고 퇴근할 그리고 점심시간 아니 그리고 10시쯤에는 일만 하더라. 그러면 카카오톡 프레임 수 좀 줄여주고 이렇게 조금 유도리 있게 프레임 수를 늘렸다가 줄여줬다 하는 게 PFF. 다음은 MMU. MMU는 주소 변환입니다. 첫 번째는 주소 변환이고 두 번째는 메모리 보호. 가운데서 여기에 메인 MMU가 있어서 MMU가 들어갈 때 실제 가상 주소를 보내면 실제 얘가 MMU가 페이지 테이블과 TLB를 통해서 주소 변환, 실제 물리 주소에 어디 저장이 되어 있는지 물리 주소로 변환하는 것들을 MMU가 하고, 또 하나는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1에서 2 사이인데 3이 들어올 때 넌 못 들어가, 인터럽트 할게, 미안해, 커트하는 메모리 보호하는 역할이 두 번째. 그래서 CPU와 물리적 메모리 사이에 위치해서 메모리 보호와 CPU가 사용하는 논리적 주소를 물리적 메모리로 주소 변환하는 하드웨어, 장치, 칩, 기법은 아니고 이게 보통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장치, 장비, 칩 이렇게 막 종결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주소 변환. CPU는 실제 가상 메모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논리 주소를 던지면 논리 주소를 가지고 물리 주소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보호는 독립된 공간을 보장한다. 독립된 공간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그림이 하나,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아까 앞에 있는 그림하고 동일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죠. CPU, MMU, 그리고 메인 메모리. 그래서 CPU가 메모리한테 먼저 가상 메모리를 던집니다. 던지면 페이지 테이블 어딨어? 페이지 테이블. 이게 TL밖에 없네요. 어쨌든 얘가 뒤에 나올 겁니다. 어쨌든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없으면 TLB를 통해서 없으면 반대죠. TLB부터 가죠. TLB는 캐시니까 TLB 갔다가 그리고 페이지 테이블 갔다가 그 다음에 CPU한테 주소를 리턴해주는 그 뒤에서 보시면 이제 정리해놓은 게, 근데 흔히 페이지 테이블이 있는데 TLB가 왜 있냐? 이 말이 또 아까 그 메모리가 있는데 캐시 메모리는 왜 있냐? 그 말이랑 똑같은 거겠죠? 네? PTB가 TLB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소를 담아있는 우리 하드디스크 모든 주소가 담아있는 주소록을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하고, 그리고 근데 속도가 느리대요. TLB는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한 주소 변환만 사용한 그 변환된 놈만 저장된 주소 변환 캐시 매우 빠르다. 그래서 TLB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MMU 가상 메모리 이런 것들 사이에 있을 때 페이지 테이블이 있고 TLB가 있구나. 왜냐하면
주소 변환을 할 때 빠르게 주소 변환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것도 어느 1년의 절차인데 그게 복잡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다음은 네,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여기 바탕 메모리가 있고 TLB 페이지 테이블 없으면 디스크로 가네요. 네, 이 그림이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TLB 있고 페이지 테이블도 있고 디스크 있고. 오케이, 오케이. 네. 우후. 잠시만요. 예. 아까 말했던 그 제가 이 경계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여기에 선이 뭐 리미트가 있고 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그게 맞아. 베이스하고 리미트입니다. 베이스하고 리미트 안에 있는 그 값 안에 있는 놈만 들어와야 된다. 카카오톡에 베이스가 있고 리미트가 있는 거. 아까 1하고 2가 있잖아요. 1이 베이스고 2가 리미트 그 안에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건 사실 디테일인 거죠. 디테일 이런 디테일이 있으면 사실 채점하는 사람 앞에서는 채점하는 사람 앞점에서는 되게 예쁘죠 답안지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다음은 이중 모드. 이중 모드는 이것도 보호하는 정의를 한번 보면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을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로 분리하여 운영 체제를 보호한다. 운영 체제도 보호하고 자원도 보호하는 역할. 왜냐하면 내가 카카오톡이 갑자기 워드한테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막 휘저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게 야 하지마 꼼짝마 사용자 모드 값을 유저 모드 값을 지금 여기 보면 유저 모드가 1이네요. 유저 모드가 1, 커널 모드가 0, 모드 비트라는 값입니다. 아까 있던 CPU 안에 있는 그 레지스트리 모드 비트라는 값이 모드 비트 값이 0이냐 1은 유저 모드고 사용자 모드고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1이겠죠. 카카오톡 열심히 사용하고 워드도 열심히 움직이고 마우스도 움직일 때는 유저 모드가 1, 사용 모드 비트가 1일 경우에는 사용하는데 갑자기 워드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때 그러면 OS한테 야 나 저장할 거야 저장해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워드가 OS한테 야 모두 꼼짝 말라고 해 알았어 그러면 OS가 CPU한테 전달할 야 모드 비트를 0으로 바꿔서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해.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바꾼 다음에 OS는 데이터를 워드를 저장한 다음에 다시 CPU한테 전해줘서 나 다 했어. 그러니까 모드 비트 다시 1로 사용자 모드 바꿔줘. 오케이. 그럼 바꾸면 다시 그 여기 있는 메모리 안에 있는 놈들은 다시 열심히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커널 모드, 뭐 특권 모드, 프리빌리지가 특권이겠죠. 슈퍼바이저. 그러냐 이런 것들을 용어는 한번 알아주면 좋죠. 사용자는 1, 커널은 0, 그 CPU에 있는 그 레지스트리 비트는 모드 비트. 다음 동기화입니다. 동기화도 이제 몇 분 남았는데 먼저 하다가 아마 세마포어 모니터 그거 하다 보면 끝날 것 같아요. 세마포어 크게 이제 이것도 한번 그려보면 세마포어 모니터 그리고 스핀락 뮤텍스 이렇게 들어가죠 보통. 스핀락 세마포어는 PV 연산을 PV 연산을 통해서 자원을 넣고 빼고 실제 가져오냐. 그래서 멀티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PV 함수를 이용해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하나의 공유 자원이 있으면 하나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A가 들어가면 실제 P가 플러스인가요? V가 플러스인가요? P
B. 오케이. 그럼 V가 들어가네. V가 마이너스네요. 오. 마이너스. 기존에 자원을 하나 갖고 있는 거를 마이너스 0이 되겠죠. 0이 되면 이제 다른 B, C, D, E가 와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가 작업을 다 했어. 오케이, 다 했어. 그러면 P 호출을 하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자원 0을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시 1이 됐으니까 오케이, 얘 누가 비어있네? 들어가야지. 근데 이게 자원이 하나가 있을 때는 이진 세마포, 바이너리 세마포라고 하는데, 만약에 보통 프린터를 예를 많이 들어요. 프린터가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가 있어요. 프린터 그러면 10개의 그 자원이 있습니다. 10개. 그러면 누군가 10개가 있을 때 누가 하나 들어가면 또 V를 하면서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하면 9가 되겠죠? 또 누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또 하나 다 끝나고 나와서 플러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타이밍이 꼬여가지고 값이 내가 원하는 정확한 값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그게 타이밍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 모를 텐데, 그게 아니라 우연찮게 꼬일 때 타이밍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고수준의 언어 자바를 이용해서 모니터라는 것들을 사용한다고 하죠. 만약 세마포어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좋고, 개념도 좋고, 이 PV 이진 카운팅 개수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세마포를 왜 발생하는지 아까 설명드렸고, 꼬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꼬일 때, 그리고 만약에 세마포하고 모니터가 나올 때는 보통 이 그림을 같이 그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이제 모니터입니다. 모니터도 사실 쉽긴 한데 베타 동기, 조건 동기, 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면 정의란 보시면 프로세스 동기화 수행 시 세마포의 단점인 타이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 수준에서 상호 배제를 구현한 동기화 기법이다. 흔히 싱크로나이즈드 또는 또 자바 이런 것들을 꼭 써야 되죠. 싱크로 자바. 여기는 베타 동기라는 것들이 꼭 써야 되고, 베타 동기하고 조건 동기가 있어요. 여기가 실제 자원입니다. 자원을 쓸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만약에 하나를 하나, 여기가 임계 영역이고 임계 영역 안에서 얘가 하나를 쓸 수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만약에 1, 2, 3, 4, 5가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만약에 1이 들어왔어요. 1 들어오고 막 여기 대기 막 탔어요. 여기에 베타 동기는 대기하는 놈입니다. 나는 임계 영역 안에 줄 서 있는 놈이야. 나 들어갈 거야. 알았어. 그럼 베타 동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요. 1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1 처리하고 나갔어. 오케이. 엑시트. 다음 2번. 근데 2번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3이 야, 나 바빠. 나 뭐 들어갈게. 딱 들어가는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야, 너 아니야. 기다려. 너 2번부터. 진짜? 알았어. 그러면 여기 조건 동기에 갑니다. 조건 동기. wait. 기다려. wait. 그래서 명령어가 wai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너는 기다려. 다시 3번 여기 기다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4번 기다려. 근데 이제 2번 들어왔어. 2번 너 왔네. 오케이, 알았어. 2번 오케이, 너 처리했어.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티파이를 해서 야, 3번 나와. 알았어, 3번 나갈게. 또 더 많이 있다고 하면 야, 이번에 싹 다 나와. 노티파이 올 통해서 야, 나 끝냈으니까 내 뒤에 있는 놈 순서 없이 필요 없으니까 3, 4, 5번 싹 다 여기 임기영 들어와서 다 처리해. 오케이, 알았어. 노티파이 올. 그래서 여기 있는 베타 동기, 조건 동기, 임기 영역,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명령어들이 있는 거예요. 동기와 요소는 베타 동기하고 조건 동기 큐가 있는 거고, 그리고 키워드는 그 자바 함수 클래스 앞에 싱크로나이즈 이것만 붙여주면 사실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굉장히 쉽죠. 어쨌든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조건 베타 동기에 짱 박혀서 웨이트 했던 놈들 나와 노티파이 나와 컴 나와서 일깨워서 걔한테 일을 그 임기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노티파이랑 노티파이 올입니다.
다음은 스핀락. 지금 스핀락 뮤텍스. 스핀락 뮤텍스 같지 맞아. 스핀락은 BG 바빠 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화기를 올 때 자다가 전화기를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 와야 된다 안 와. 자다가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좀 독한 놈은 오나 봐 빨리 와 쳐다보고 있는 놈 있잖아요. 스핀락은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는 놈입니다. 눈 안에 빠지도록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지? 전화 언제 오지? 전화 언제 오지? 그래서 굉장히 바쁜 상태, 비지 웨이팅, 기다리는데 굉장히 바빠. 임계구역시 락 상태일 때 전화가 안 오고 있는데 임기영에 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자야지. 다른 거 하던가 좀 슬립하거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화가 올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언락될 때까지 계속 그 앞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나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제시도하는 방식으로 구현된 상호배제 기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써야 될 것은 문맥교환 최소화라는 말을 써야 돼요. 문맥교환 최소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짧은 인계 구형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짧은 인계 구형이 뭐냐면 내가 여자친구가 전화가 안 오는데 여자친구 만약에 화장실을 갔다가 전화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잔다고 뻥치고 나이트 가서 엄청 늦게 전화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남자친구가 눈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짧은 인계형 얘가 일을 적게 할 때 스핀락 동기화 기법을 사용해야지 만약에 앞에 인계 영역에 일을 되게 오래 하는 놈을 일 때 만약 스핀락을 사용하면 뒤에서 굉장히 그 대기가 굉장히 길다, 오버헤드가 굉장히 길다란 말이죠. 그래서 문맥 교환 시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그 생준실내종 태어났다가 뭐 자다가 깨잖아요. 근데 얘는 딱 접근했는데 앉아, 눈을 뜨고 있어.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변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맥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바쁜 대기다. 바쁜 대기고 그리고 짧은 임계 영역이다. 그림은 이거 그려주시면 돼요. 그림은 이거 그리면 좋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뮤텍스는 세마포의 이진 세마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직 하나의 세그만 임계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잠금입법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문제되기가 정말 짜치하죠. 쓸만한 게 마땅히 없어요. 그래서 락이랑 언락을 통해서 뮤텍스가 야 쓰고 있으면 락 뭘까? 잠겼어. 만약 다 해제하면 언락되면서 잠금을 해제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마포의 이진 세마포 개수형 아니고 자원이 임계역에 하나만 들어가 있는 프린터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 세마포하고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근데 명령어는 락과 언락이란 걸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CLOS에서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